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원기 104년 11월 15일 금요일 저녁 중앙족구 제1기 마음공부대학 오늘 9번째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을 해주실 수산 김정일 교무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중앙교구의 저력도 알고 또 여러분들 열정이 너무 좋아서 참 좋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끝까지 몇이나 남을까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가 집에서 나오는데 6시 20분에 출발했는데 깜깜해요. 저희 시작할 때는 환했거든요. 해가 저쪽에 이렇게 걸릴 정도로 아주 환했는데 깜깜하고 또 나오다 보니까 추워가지고 부랴부랴 들어가서 내일을 꺼내가지고 입고 그러고 나왔어요. 추워서 떨리면 못 하면 어쩔까 싶어가지고 오늘 이미 지난번에 공지도 드렸고 어제 메시지 다 받으셨죠? 네. 숙제 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강의 안 하고 여러분들 숙제 온 가지고 이제 즐기는 시간이에요. 그냥 나와서 이게 뭐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서 마음을 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인데 맨 교리만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교리. 근데 교리라는 것은 무엇이죠? 교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 11과목에 보면 경전이란 말이 경전에 대한 설명이 있죠? 경전, 회화, 의두, 성리 그러죠? 경전은 뭐라고 그랬죠? 방향로. 공부의 방향로 그랬죠? 말 그대로 공부의 방향로예요. 근데 맨 공부의 방향로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실제 공부는 언제 해? 난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서울을 간다고 할 때 서울을 가는 지리를 우리가 대체로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서울을 가겠죠.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이. 근데 서울은 안 가고 계속 지도로 연습만 하면 그거 어떻게 될까? 못 가는 거지. 지금 나는 우리 교리 공부라고 하는, 물론 이제 교리 공부하면서 마음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조금씩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엄격하게 말하면 교리 공부라는 것은 마음 공부하는 길을 배우는 거예요. 길을 배우는 것이고 실제로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해보면 그러잖아요. 무엇을 완벽하게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알아가지고 하다가 보면서 계속 묻고 하면서 맞으면 일을 해결해 나가죠. 그런 일이 더 많죠. 무엇을 완벽하게 숙지해가지고 그 안 것을 그대로 현장에 가서 쓰기보다는 대충 알아가지고 현장에 가서 하다 보면 뭐가 잘 안 맞고 틀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연구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찾아서 일을 해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 공부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훨씬 진척이 빠르고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교당 이제 많이 다니셔서 우리 교전을 많이 읽으시고 또 교리 강좌도 많이 들으시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제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정전 대종경 이 교전을 가까이 해야죠. 가까이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기를 쓰면서 내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또 미심쩍을 때 교전을 다시 펴보고 정전을 다시 대조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해보고 또 펴보고 정전 대조해보고 또 실제로 해보고 이렇게 대조해보고 또 해보고 이렇게 자꾸 해가면서 공부가 더 진척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오늘은 실습을 주로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지명합니다. 명단을 제가 달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양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경계되나요? 이럴 때 공부해야지. 떨려요.
떨리는 마음 누가 떨린다고 그랬어요? 아니, 누가 떨린다고 금방 그러셨는데 우리 석 맞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더라? 우리 유석규는 제가 이 성함을 다 못 외워서 차혜심님. 네. 아니 금방 떨린다고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우리 마음,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원래 없건만은 그랬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있다고 말할 것도 없고 없다고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형상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묘하게 경계가 딱 나타나면 마음이 탁 튀어나오잖아요. 금방도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여러분들 마음에다가 나와서 발표를 듣는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철렁하면서 흔들렸잖아요. 그럴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라는 거죠. 그 마음. 그것을 자꾸 연습해야 된다. 응?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뭐라고 할까? 마음을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본성 마음을 찾아가는데 본성 마음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것은 그 형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냄새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없다는 것도 없어요. 그러죠? 우리 천도본문에 보면 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보통 그냥 없다 그러는데 없다고 하면 또 없다는 것에 우리가 딱 형상을 지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또 없다는 것도 없다는 것도 없다. 또 그러대요. 부처님 때 실제로 그런 분이 제자가 있었어요. 그것을 계속 해물으니까 그러면 없다는 것도 없고 없다는 것도 없고 없다는 것도 없다는 것도 없고 없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 없다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9번을 물었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건 그냥 말장난이라고 힐난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죠? 예? 마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확신하세요? 응? 그렇죠. 경계가 올 때 그 분별하는 마음이 딱 나오잖아요. 분별이 없는 마음이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경계를 당하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마음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지금 그 마음이 있죠. 그걸 보면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맞아. 알아듣죠 지금? 제가 하는 말 알아듣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죠? 저도 여러분들 고개 끄덕이는 걸 듣고 또 저도 말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마음이란 게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게 형상은 없지만 틀림이 없어요 이것이.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본래 마음을 어떻게 찾아가냐, 그 단서가 뭐냐고 할 때 이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단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단서가 돼요. 그래서 이걸 알아차리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걸 자꾸 알아차려서 훈련을 하면 그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 주인공 마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마음을 일단 어떤 상황이 탁 터졌을 때, 상황이라는 것은 늘 터지죠 사실은. 근데 이제 작은 상황이냐 큰 상황이냐 이제 그 차이만 있어요. 상황은 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마음이 이렇게 파도 치듯이 이렇게 뭐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그 마음을 알아찬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보통 공부를 안 하면 그냥 그 마음 가는 대로 그 마음 그냥 흘러다니는 대로 다녀요. 그래가지고 대충 세상을 살면서 뭐 상식적인 어떤 도덕이나 윤리, 관습 뭐 이런 것을 대체로 인식해가지고 그런 틀에 맞춰서 그냥 살죠. 뭐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더라. 그러면 도둑질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도둑질은 안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만 살면 착한 사람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데 마음의 자유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착해야 된다고 하면 착해야 된다는 것에 또 딱 국집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착한 일을 못했을 때 어때요? 괴롭죠. 다른 사람이 착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밉죠. 그러잖아요. 이렇게 지금 붙잡힌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으로 살고 복을 짓는다는 개념을 떠나서 도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고, 복을 능히 지을 수 있는 복덕성,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안 되는데 그것을 갖는 거예요. 맞아. 단순히 복을 짓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복을 지을 수 있고 죄를 맞으면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능력을 갖는 거. 그래서 이 마음 공부가 중요해요. 요것은 웬만한 종교에 가도 이런 공부를 안 해요. 그냥 대체로 착한 공부를 하죠. 착한 생활을 하는 공부를 시켜도 절에 가면 복지라고 그러죠. 응? 그러지 이렇게 공부를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하다 보니까 어머니대로 자꾸 가는데 이렇게 마음이 딱 나올 때 그 마음을 이렇게 알아차는 사람마다요 다 업이 있어요. 자기가 익혀온 습이 있고 업이 있어요. 학습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마다 어떤 경계는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맞으면 같은 경계를 당해도 무난하게 견디는 경계도 있고요. 어떤 경계는 매우 취약한 경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술만 보면 정신이 까닥 넘어가. 근데 어떤 사람은 술 봐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누가 자존심을 딱 건드려도 공부가 깊은 사람은 그걸 딱 알아차려서 이 견디는 힘이 있어. 견딜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돌리는 힘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자존심 건드리면 절대로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죽고 살기로 달렸던 사람. 대체로 내가 보면 우리 교무님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생명의 경계를 말할 때 우리 교무님들은 죄와 세계는 담담한 편이세요. 대체로 보면. 근데 명예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거든요. 그것이. 내가 교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상대로부터 무시당했다고 할 때는 굉장히 안으로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명예상에 집착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자꾸 공부를 해보면 아 내가 어떤 분야에 취약하구나, 내가 어떤 분야에 약점이 있구나, 이런 것도 좀 진단이 되고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근데 이제 한 번, 두 번 해서 공부가 되는 건 아닌데 한 번, 두 번, 10번, 20번, 100번, 20번 이렇게 200번 이렇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힘이 생겨요. 그 전에 KBS에서 한번 방송을 할 때 난 그 표현이 참 좋아서 저 인용을 많이 하는데 마음의 근육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마음의 근육.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헬스장에 가서 이 아령을 가지고 운동을 하면 이게 일주일 하면 일주일만큼 근육이 붙고요. 진짜 한 달 하면 뭐가 근육이 조금이라도 생겨요. 생기는 게 보여요, 이건. 그러니까 헬스장은 이게 눈으로 보이니까 신이 나서 가요. 우리 학생들도 헬스를 많이 해요, 보니까. 근데 애들이 이렇게 몸 만드는 것이 재밌대요. 하면 여기서 막 보이잖아요. 근데 마음은 안 보여, 이게. 안 보여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취미를 붙이기가 어려운데, 근데 이제 제가 대충 보면 되게 한 40대 중반에서 후반, 50대 초반 이때쯤 되면 그 전에는 이런 종교의 필요,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잘 귀담아 듣질 않더라고요. 제가 교화를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근데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사이, 그때가 이제 갱년기죠. 신체적으로 갱년기인데 그 갱년기하고 마음하고도 맞물려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되게 그 시기가 되면 뭔가 마음에서 알 수 없는 공허감 같은 게 생겨요. 한 2% 정도. 살짝. 괜히 하늘도 쳐다봐지고요. 그 연속곡 보다가 눈물도 살짝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저는 이제 이건 제 얘기라 뭐 100% 맞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 교당 교우님들도 교화가 젊은 사람들은 참 교화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바쁘기도 하고요. 또 사는 재미가 있어요. 부모한테 받은 건강이 그때는 혈기방장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든지 내가 못할 것이 없다는 어떤 막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이제 막 결혼해서 뭐 아이 낳고 뭐 그런 재미도 쏠쏠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막 종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 하는데, 아이들이 살짝 커놓고 품에서 좀 벗어나고 뭔가 이게 2% 부족한 공허감 어떤 쓸쓸함 이런 것이 와요. 그때가 대체로 종교에 귀의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니까 거기다 포커스를 많이 맞추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엉들어갔어요. 우리 명숙 씨 한번 나와서 발표 한번 해보시죠. 정명숙 씨 앞에 앉아서 이런 데 가지고. 이쪽이 그냥 해볼까요? 아, 이쪽까지 하고. 아니 이쪽만. 마이크 있어요. 네. 뭐 하는 데까지만 해도 돼요. 험만큼 하시고. 이건 뭐 처음 뵙겠습니다. 도원교당 정명숙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 일기 발표하는 거 보면서 저는 사실 한 번도 써보지도 않았고 해보지도 않았어요. 다만 감상담, 감각 감상담 그것은 몇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보지 않은 거라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거 몇 번 생각을 했는데, 어제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마침 어제 남편 건강검진 받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써봤는데 마무리는 사실 못했어요. 마무리는 좀 알려주세요. 2019년 11월 14일 남편 건강검진 받은 날. 오래전부터 남편은 나에게 건강검진 받게 예약 좀 해달라고 했었다. 그때는 검사 받게 예약 좀 해달라는 말에 속으로는 챙기는 마음이 고마우면서 또 한편으론 꼭 내가 해줘야 하나, 자기가 다니면서 좀 시간 날 때 들러서 예약하면 될 텐데 하는 생각도 했다. 결국 날짜 예약은 내가 전화로 했고, 검사 전 복용약 수령과 예진표 작성을 위해 남편이 병원에 들러야 했다. 걱정은 돼? 하니 아니, 검사 받고 괜찮으면 보험 해약하려고 한다. 그렇게 미루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다 예약한 날이 오늘이었다. 그것도 오후 시간에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이 포함된 검사인데, 오후 검사면 종일 굶고 기다려야 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은 했다. 어제 저녁 복용할 약과 복용 방법, 용량이 표시된 용기를 내놓고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잠을 잤다. 이른 아침 6시부터 장을 비우는 약을 복용하면서 지시대로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출근을 했다. 오늘은 모처럼 남편도 일을 쉬고 집에만 있게 된 것이다. 내가 근무하는 곳도 한가로운 직장이 아니고 눈에 보이고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게 되면 너무도 일이 많고 바쁜 장기요양 시설이다 보니 오후 반 휴가를 내고도 집으로 남편을 태우러 갈 시간이 되지 않아 남편은 택시를 타고 나는 내 차로 병원으로 향했다. 매달 11월, 12월은 건강검진이 많아 밀린다고 한다. 검사 특성상 신체의 안을 들여다보는 검사라 시간도 많이 걸리다 보니 남편은 3시간 넘어서 검사실 안으로 들어갔다. 수면 내시경을 받겠다고 신청한 상태였다. 앞서 들어간 분들은 30분이 못 뛰어나오는데 남편은 검사가 2가지이긴 하지만 예상했던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니
간절한 마음이 저절로 되면서 마음속으로 영주를 하면서 기도를 했다. 거의 45분이 되어 간호사 한 명이 나와 접수대에 있는 간호사에게 말하는 몇 단어가 귀에 들어왔다. 2개 떼었고 의증이라고. 급 불안해졌지만 조직검사를 한다고 다 암은 아닐 거야 하면서 호겨하는 당정맞은 생각. 연이어 만약 안 좋은 거라면 여기서 소견서를 받아 서울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나? 간병은 누가 해야 하나?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직장은 어떻게 해야지? 마침 딸아이가 11월까지만 근무하고 몇 달 쉬기로 했는데 이런 것도 다 미리 예견된 일인가? 찰나에 머리를 스치는 5만가지 생각으로 다시 요란해진다. 영주를 속으로 한다. 잠시 후 간호사가 나와 묻는다. 용종 2개를 제거했고 지금도 제거 중이라면서 과장님이 오늘 입원할 수 있는지 묻는단다. 왜요? 라는 말에 용종 제거한 후 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 입원해서 봐야 한단다. 그러면 집에 가서 의사 지시대로 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그때 응급실로 바로 오면 안 되겠는지 여쭈니 그러면 늦죠 한다. 그래서 바로 입원해야죠. 할게요. 했다. 50분이 지나도 남편은 나오지 않는다. 남편보다 먼저 검사받은 젊은 부부가 옆에 앉아 있는데 자기도 용종 2개를 제거했다면서 고기를 많이 먹는 것도 원인이 됐다고 말한다. 방금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다면서. 다시 생각이 많아졌다. 힘든 꽃집일을 하면서 때로는 힘도 써야 하고 늦게까지 일하다 저녁 식사 시간도 늦어지고 하다 보니 힘이 나도록 육류도 자주 챙겨 먹게 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한 푼이라도 아낀다고 식사를 가볍게 하던 초창기 때 식사 잘 챙기라고 한 말이 잘못한 건가 하는 마음도 들었다가 매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섬유질 많은 과일은 잘 먹지도 않더니 하며 그런 요란한 마음이 일어나는 나를 본다. 이어서 요즘은 식습관 때문에 젊은 사람도 용종이 잘 생긴다면서 주변 친구 이야기를 해준다. 명색이 나도 이쪽 밥이 몇 년인데 내 남편 건강 하나 챙기지 못하나. 억지로라도 잔소리해가며 금연시키고 절주시켰어야 했나 하는 요란함이 생긴다. 검사실에 들어간 지 1시간 5분이 지나 회복실로 나왔고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수면 마취가 중간에 풀려 용종 제거하는 것도 다 봤다며 겉으로는 태어난 남편을 보고 있는데 뒤이어 나오는 과장님으로부터 용종 12개를 제거했고 입원해서 며칠 지켜보면서 내일 식사하고 어떤지도 본 다음에 토요일에 퇴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 3일 정도 항생제 주사도 맞자고 하면서 말이다. 남편은 수면 마취 영향인지 아니면 겉으로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은 것인지 별로 놀라는 것 같지도 않아 보였고 불안해하지도 않는 것 같다. 내일 모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오히려 일 걱정이다. 그래서 여보 며칠 돈 안 벌면 돼. 근데 의사 말 안 듣고 우리 판단대로 했다가 일 생기면 더 곤란해질 거야 하고 말하니 고개를 끄덕인다. 모든 대기자 검사가 다 끝나고 다시 진료실 밖에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기다린다. 여보, 근데 왜 이렇게 용종이 많이 생긴 거지? 고기를 많이 먹어도 잘 생긴다는데 하니 당신이 밥 잘 안 챙겨줘서 한다.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순간 올라온다. 당신 약속 있고 뭐 한다고 늦으면 그냥 쉽게 통닭 한 마리 시켜 먹고 음식점 음식 먹고 해서란다. 말을 멈추고 속으로 생각했다.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못해줬을 때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바쁘고 해도 직장일도 나름 열심히 하고 시댁 애경사도 내가 맞으라고 내가 주관해서 해왔고 내 생각엔 난 최선을 다해 잘해왔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집에서조차 매일 완벽하게 잘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내 탓으로 돌리나 하는 서운한 마음이 올라온다. 그래도 맞는 말이 되기도 하고 지금 여기 내 남편 생각이 그렇다는데 뭐 어쩌라고. 잘해준 건 생각 안 하고 못했을 때만 들추는 남편 말이 순간 섭섭했다. 졸음이 오는지 연신 하품을 한다. 신근 땡님 들어오세요 한다. 용종이 많아서 다는 제거하지 못했다 한다. 식도염, 급성 미란성 위염, 장 상피화생, 양성 과용성 용종. 처음 2개 제거한 것도 양성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1년 이내에 재검사도 필요하겠다 설명한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식사 후 바로 눕지 말아야 한다고 친절하게 설명한다. 입원 수속을 하고 병실로 올라갔으며 남편은 생각이 많다고 한다. 집으로 와서 몇 가지 준비물을 챙겨서 딸과 함께 다시 병원으로 갔다. 여기까지 썼고요. 제가 그나마 마음 공부를 해서 남편하고 싸우지는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누가 좀 피드백을 좀 해주세요. 우리 교무님 한번 좀 해주시죠. 아니 그 수호님이 먼저 하시고 네, 일기 잘 들었어요. 잘 들었고요. 우리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내가 어떤 순간에 갑자기 이런 몸을 통해서 병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내 몸을 잘 만날 기회도 없고 알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찾아왔고 이럴 때 진단을 하니까 이렇게 많은 용종이 생겼나 하지만 진리는 그때 찬스를 주는 겁니다. 몸에 신호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찬스를 주고 신호를 줬으니까 빨리 검진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사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막상 내가 접하고 만났을 때는 당혹스러우니까 이제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당신이 밥을 안 해줘가지고 내가 요렇게 됐고 고기를 많이 먹어서 뭐 요렇게 됐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뭐 섬유질을 먹었건 안 먹었건 그거는 진리가 깨달음을 주는 기회로 병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병이 왔을 때는 공부인들의 자세는 막 깜짝 놀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이럴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그때 병을 귀하게 만나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과 존재들은 병이 없는 존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는 이 병과 함께 살아야 되고 죽을 때도 병과 함께 죽어야 되고 태어날 때도 병과 함께 태어났기 때문에 병도 아주 나한테는 소중하고 귀한 진리예요. 존재고. 그래서 내가 아프고 병이 있기 때문에 병 때문에 건강도 유지된다는 이 양면성의 진리를 항상 건강의 바탕에서 병이 있고 병의 바탕에서 건강이 있어. 원래는 건강 병도 없지만 경계에 따라 둘 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병이 왔을 때는 그렇게 깜짝 놀래 그냥 남 핑계대고 죽을 것 같아서 막 공포에 떨고 이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근데 이번에 남편 건강검진을 통해서 참 마음도 어찌됐든 일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마음을 보셨고 그 다음에 또 막 그 이런 일을 겪을 때 왜 자력적으로 본인이 착착 예약도 하고 착착 알아서 안 하고 나한테 이렇게 시켰었나 막 이런 마음도 올라왔고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마음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내신 것 같아요. 훌륭하십니다. 저 대중석에서 누가
한마디 하실 분? 아무라도 오셔도 돼요. 없으세요? 여러분 안 되는데? 이제 우선 일기를 이렇게 지금 장편으로 쓰셨잖아요. 드라마처럼. 우리 드라마 한 편 본 것 같아요. 근데 꼭 이렇게 쓰라면 부담스럽죠. 근데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일기는 그냥 그 짤막짤막하게 써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저는 이제 이런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정명숙 씨지? 명숙님이 굉장히 이렇게 현모양처형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래서 글도 보면 매우 잘 정돈되어 있고, 감정도 잘 추스리는 형 같아요. 대체로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더 자기 마음을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스토리보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건강검진을 하러 가자고 할 때 왜 자기 가지 않는데 나한테 하라고 그래요? 귀찮은 마음이 나죠. 그때 귀찮은 마음을 딱 알아차려야 돼요. 또 이제 병원에 갈 때 아마 굉장히 불안감도 있었겠죠. 불안, 초조 뭐 그런 감정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제 뭐 용종 저렇게 막 때리라고 할 때 굉장히 어떤 공포감도 있었을 거고요. 뭐 잘못되면 어쩌나.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일기를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스토리보다도.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보통 그냥 사람들이 일기 쓰라면 스토리 중심으로 써요. 근데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실제로 귀찮았던 마음, 불안했던 마음, 초조했던 마음, 어떤 두려웠던 마음 또는 안심됐던 마음 이런 마음들을 만나는 거. 지금 저기도 보면 살아있는 내 마음 그거 참 묘하네 그렇게 써져 있죠. 경계를 당할 때마다 우리가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경계를 당하면 일단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밖으로 향하는 이 생각이나 마음을 안으로 탁 돌이켜서 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얼른 이렇게 바라보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차린다는 말은 그 상황에서 그것을 딱 알아차린다는 말은 이 상황의 내 삶을 내가 주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냥 불안하면 불안한 마음에 빠져요. 귀찮으면 귀찮은 마음에 빠집니다. 근데 그걸 딱 알아차린다는 말은 이것을 내가 주도한다. 내가 이걸 요리하겠다. 이제 요리 실력 따라서 또 이제 그 차이가 또 별도로 있지만 일단은 알아차린다는 것이 내가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확보된 거라고 봐서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인 인생이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경계가 나를 끌고 다녀요. 그거보다 윤회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그걸 윤회라고 그러고 윤회에 혹은 속박됐다, 구속됐다 그러죠. 근데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내가 주도한다. 행복해도 내가 행복하고 불행해도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고. 그래서 내가 주도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그것이 나중에 마음의 자유를 얻는 단서가 돼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다. 알아차린다는 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또 누가 발표 준비되신 분 있나요? 예, 나오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불이 붙어야 돼. 서로 막 하려고 그래야 돼. 이게 이제 공부를 하면 서로 하려고 그래. 서로 하려고는 아니고요. 서로 협박에 의해서. 그러면 사전에 협박을 받았어요? 예, 김현덕입니다. 예.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마음공부 동일교당 나가는데 보령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좀 어두워져가지고 그냥 땡땡이를 쳐버렸어요. 일기는 써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넣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오늘 만나시자마자 저한테 이따가 수사님이 나오라고 하면 얼른 일본으로 나가서
모범을 보이래요. 아, 이걸 어쩌나 속으로 순간 경계가 탁 왔는데 아까 이렇게 또 누가 나올 거냐고 안 물어봐 주시네. 그래서 안 나갈까 하다가 두 번째 물어봐 주시네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예. 제목 바라볼 수 있어서 원래 자리 알고 있어서 그래서 다 좋다. 특별히 늦게 잠들지 않으면 다음날 아침에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일찍 기상을 한다. 나이 먹으면 잠이 없다더니 맞는 것 같다. 어젯밤 피곤해서 9시에 이불 속에 들어가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려 했는데 계속 잠이 들어버렸고 오늘은 새벽 4시에 눈이 떠진 것이다. 컴퓨터를 켠다. 그리고 원두를 핸드그라인더로 갈아서 커피를 한 잔 내린다. 꿀을 한 숟가락 넣어 컴퓨터 앞에 앉는다. 특별히 컴퓨터로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인터넷이라는 세상에 들어가 있다. 아직 얼굴은 부석거리고 맑은 정신도 아닌데 뭐하고 있나 싶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렇게 자동 모드가 되어버린 내 습관을 돌이켜본다. 빈속에 커피부터 한잔하는 것은 이미 오랜 습관이 되어 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컴퓨터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이러다 죽으면 컴퓨터와 커피에 착이 붙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은 각성작용으로 정신을 상쾌하게 해준다는 이야기, 또 하루 2-3잔의 커피는 암을 예방한다는 등의 이야기 속에서 만들어진 습관이다. 우리는 대체로 일상에서 접하는 지식과 정보를 통해 분별심을 갖게 되고 그 분별심은 행동의 선택에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해준다. 그렇게 우리는 분별심과 행위의 정당성으로 무수한 습관을 만들어가게 된다. 오늘 내가 돌이켜본 내 습관, 그것은 있어지는 내 모습이고 진리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정당하다거나 꼭 그래야만 한다면 그것은 주착이 될 것이다. 또 상황 따라 아침에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경우가 되어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주착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랬다. 얼마 전 훈련을 들어가서는 아침에 커피를 마시지 않았지만 그것이 불편하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조건이 갖추어지면 어김없이 올라오는 습관은 뭔가? 바로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 경계이다. 보타원 이형 교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아이고 신비한 묘이여 신비한 진리여 가 생각난다. 참 신비한 묘이고 신비한 진리입니다.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묘하게 있어지는 이 진리 참으로 신비롭다. 내 안의 분별이 가져온 습관을 바라볼 수 있어서 좋다. 원래 분별과 주책이 없는 본래자리가 있음을 알고 있어서 좋다. 그래서 이렇게 분별하는 나도 좋다. 그리고 이 모든 기쁨은 분별하는 나와 분별 주착이 없는 원래 내 마음을 공부하고 있어서이기 때문이다. 예. 감사합니다. 하시더니 공부를 하시더니 자기를 이제 성찰하는 힘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이제 일기가 대체로 우리가 감각감상하고 심신작용 처리권으로 구분하는데 지금 뭐 구분 안 하셨대요. 여러분들은 그냥 쓰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구분이 될 거고요. 지금 발표하신 내용은 제가 보면 대체로 감각감상에 관련 비슷한 유사한 그런 이제 일기라고 봐지는데 그 습에 대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습관이라고. 사실은 습관이라는 게 매우 이게 중요하죠. 습관이라는 것은 오래 익혀져 가지고 그것이 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의 무의식적이에요. 습관이라는 무의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람마다 사람의 격이 있죠. 그걸 인격이라고 그러죠. 근데 거의 그것은 습관이에요. 습관으로 만드니까. 거의 의식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그래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그렇죠. 하여간 시간만 나면 인터넷을 열기를 해요. 시간이 나면이 아니라
그냥 뭐 강의 받으면서도 인터넷 가지고 놀고 학생들도 그래요. 그냥. 게임 아니더라도 어른들은 게임은 많이 안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주로 보면 뭐 이런저런 정보, 요즘은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유튜브로 또 정보를 이렇게 많이 얻고, 근데 그것을 이제 알아차린다는 거, 근데 그 습관을 고치려면 그럴 때마다 자기 마음을 자꾸 이렇게 알아차려야 돼요. 아, 내가 또 여기에 끌렸네. 또 내가 언제 그냥 뭐라고 할까, 이렇게 뭔 생각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면 컴퓨터도 켜고, 그리고 커피 끓이고 그런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인터넷 서핑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을 소일을 해요. 근데 이제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우리 정신수양편을 보면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죠. 정당한 일에도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사람은 도리를 하고 살아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도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쓰는 것도 존절히 하려든, 하물며 불필요한 일에 주야로 등불을 계속하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를 안 써도 될 자리에 그냥 무심코 쓰는 거예요. 에너지를 마다하면 별로 필요치 않은 곳에 쓰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응? 고갈되겠죠. 고갈되면 어떤 문제가 돼? 응? 그렇죠. 핵심이 거지. 써야 할 자리에 못 쓰는 거잖아요. 정신이 원기가 충실하면 어떤 일을 당할 때 말하자면 생각이 충실해요. 건강해요. 그리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데, 이 인터넷하고 뭐 저녁에 게임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일을 당해서 뭔 생각이 날까? 인터넷. 또 내가 마냥 지금 에너지가 다 고갈됐어. 그러면 어떤 일을 당하면 뭔 생각이 나? 귀찮지. 귀찮은 게, 그러니까 사람이 도를 못하는 거지 결국. 응? 예를 들어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장사를 해. 시장에 나가서. 근데 집에 와서 잠 안 자고 밤 12시까지 맞으면 인터넷하고, 새벽 또 3시에 일어나서 또 게임하고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출근하고, 그 장사 나가서 장사 제대로 될까요? 안 되지. 하루 이틀은 버틸라면 몰라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장사 망하는 거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습관이란 거죠. 그래서 이 습자가요, 이게 이것이 날개 우자예요. 날개. 새 날개. 새 날개인데, 새가 날개짓을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상형 문자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한문에서는. 그래갖고 이게 흰백자를 썼는데 원래는 여기가 일백백자래요. 근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세월이 가면서 그냥 흰백자로 이렇게 그냥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새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날기까지는 수없는 날개짓을 연습해. 새끼 때 앉아서 그 새끼들이 엄마가 갖다 주는 밥만 먹고 가만히 잠만 자고 그런 게 아니라 혼자 앉아서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새가 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습자라고 해요. 습. 그러니까 공부는 결국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을 들으려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어떤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습관을 당했을 때 딱 그걸 알아차려야 돼. 근데 습관이라는 것은 워낙 이렇게 진하게 맞으면 습관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알아도 어쩌죠? 끌려가요. 그래도 괜찮아요. 끌려가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 그 경계에 지더라도 속지는 말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경계에 속더라도 속지는 말자. 그러니까 속지는 말자 그 말은 알아차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꾸 알아차리는 힘이 점점 붙으면 나중에 그 습을 이겨낼 수 있는 내공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극복하게 돼요. 그거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린다는 것은 속아도 괜찮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안 고쳐. 그게 이제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 이것을 그냥 내가 확실하게 고쳐야 되겠다고 다 후지게 마음을 먹고 고치려고 하다가 힘이 딸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나 좌절심이 생겨. 아, 나 안 될란가 보다. 포기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알아차려. 또 알아차려. 아, 내가 또 여기 이 문제 또 걸렸구나. 또 걸렸네. 그러니까 지더라도 괜찮으니까 계속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면 결국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걸 억지로 이기려고 하면 오히려 타락돼. 마음이. 억지로 이기려고 했다가 지면 아, 나는 못하겠네 하는 마음 때문에 져버려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이제 저 나라고 떨어져가지고 구제불능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매우 중요한 얘기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누가 플로에서 한 말씀씩 하셔야 되는데 그냥 발표하신다고? 아니 난 저기 부모님 일기에 대해서 현정님 감정을 해봐라. 한 거에 대해서 혹시 나는 저 일기를 듣고 이런 감상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난다. 이것은 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답이 있는 건 아니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그냥 나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옛날에 나 이런 기억이 났네. 자, 이제 오늘은 없다고 치고 우리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나오세요. 이향실. 예, 이향실. 이름이 자꾸 안 이어져가지고. 감사합니다. 동일이 교리공부방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저는 그동안 심심작용 처리권이나 이런 것을 한 번씩 써보긴 했는데 이렇게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렇게 숙제를 내주셔서 한번 아들과의 대화, 이제 어떤 거기에서 경계가 나타나서 써봤습니다. 부제목은 핸드 스팀 달인입니다. 한 달 정도 된 것 같다. 아들과 통화한 지가. 그래서 카톡으로 아들 한가하면 전화 부탁해 하고 남겼더니 전화가 점심시간쯤 왔다. 그래 반가운 마음으로 어찌 지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아들은 잘 지내고 있어요 하며 그 다음 말이 없다. 난 혼자 이야기한다. 엄마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없나? 좀 속이 상한다. 그렇지만 그 다음 이야기를 한다. 오전에 카드 회사에서 포인트로 반절값에 핸드스팀 다리미를 준다고 해서 집에는 마침 있는 거라 혼자 관사에 있는 아들 생각이 나서 매번 드라이 맡기기도 돈이 들고 그러니 스팀 다리미가 있으면 좋겠다는 나 스스로 분별심에 빠져 아들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아들이 사는 관사로 배송 주소를 알려주었다고 아들한테 말했더니 아들 왜 필요하지 않는 거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또 보내니냐며 어이없어 한다. 그뿐 아니라 오랜만인데도 어찌 지냈느냐는지 본인은 어떻게 보내는지 아무 말도 않고 있어. 갑자기 속상해졌다. 그렇지만 표시 안 내고 그래 미안해하며 전화 끊을게 하고 대화를 마쳤다. 갑자기 내 마음이 울컥한다. 아들한테 서운함과 무심함으로 마음이 요란해진다. 카드 회사에서 전화 오기 전까지는 배송 물건을 보내기 전까지는 요란한 마음이었고 텅 빈 고요한 마음이었는데 괜시리 스팀 다리미 보내주면서 아들과의 갈등과 서러움이 물려온 것이다. 아들은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나 혼자 구겨진 옷과 바지를 보며 스팀 다림이 있으면 편하고 세탁비도 줄 것이라는 분별심과 아들에 대한 주착심이 나의 마음을 요란하게 만들고 아들의 마음까지 상하게 만든 것 같아 갑자기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아들도 대화 중 엄마의 목소리가 마음에 걸렸는지 전화도 하고 카톡 문자가 온다. 엄마한테 화난 게 아니고 필요치 않는 거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또 보내셔서 미안해요 라고 한다. 그래도 내 마음 풀리지 않아 아들한테 너무 마음 상하지 말라는 톡에 엄마 많이 상처받았네요. 올 아들이 성인이어도 그래도 우리는 가족인데 서로 안부도 묻고 소식도 전해야지 했더니 왜 그래 상처받을 게 뭐 있어. 아들 또 톡이 온다. 한가하지도 않았고 엄마가 서운해할까봐 전화 걸었는데 더 서운하게 만들었네요. 오늘은 제가 특히 기분이 안 좋아. 컨디션도 안 좋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빨리 끊고 싶어. 그러다 보니 대답하기도 싫어서 그랬다고. 왜 그랬나 몰라. 기분 좋은 상태에서 전화하면 일상 이야기도 하고 기분도 상하지 않게 하는데 상처 줘서 미안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톡이 왔다. 그러게 엄마도 미안해. 그치만 너도 힘들 때면 엄마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렴. 그럼 말하고 나면 속상함이 반으로 줄거든. 너 때문에 기분 상한 거 아니고 그냥 엄마가 나이 들어서 허전하고 외로워서 허전한 거야. 너무 마음 쓰지 마. 엄마 열심히 합창 연습도 하고 마음 공부도 열심히 하며 다니고 있어. 이런 요란한 마음 달래려고. 엄마가 많이 달라지면 엄마 마음이 자유자재하게 되면 아들도 마음 공부 잘 시켜주는 원불교 공부해보렴. 널 위해서. 속상한 일이 많을 때는 그 시간을 잘 지내고 나면 감사한 마음과 좋은 시간이 오니까 화이팅하고 내 마음 잘 다스리세요. 이렇게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얘기 좋죠? 네. 엄마한테 자식은 뭘까요? 영원한 연인이에요. 남편을 어디로 가버리고 남편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영원한 자식이 연인이에요. 네. 그 남편 여기 있어요. 네? 남편 저기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기를 쓸 때 그런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쓰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분별 주착 같은,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그 스탠다림이라고 그러나요? 스탠다림을 보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분별 주착이라기보다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냥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것을 보냈을 때 자식이 그거에 대해서 기쁘게 안 받아주니까 섭섭한 마음이 나는 거. 섭섭한 마음이 나서 그것이 진해지면, 그러니까 마음은 이게 분별 주착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분별심과 주착심 두 개가 이제 같이 붙은 건데, 여기는 성이라고도 하고.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반드시 그런 마음이 나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매우 공부하는 사람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줘야 돼요. 섭섭함이 나죠. 누구나 납니다. 그것은 부처님도 나고 우리도 나고 똑같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섭섭함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휘말리면 그게 물들어요. 젖어들어요. 그걸 염착이라고 해요. 집착이라고도 하고 염착, 물들 염자를 써서 염착이라고. 마음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딱 그것이 섭섭해. 자식의 섭섭함하고 자꾸 이렇게 깊어져요. 깊어지면 나중에 이제 그것이 병이 돼요. 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그 아들하고 그렇게 이제 평소에도 그렇게들 하시죠. 그렇게 이제 그냥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어떤 엄마들은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이라도. 근데 오히려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또는 뭐 도반 간에도
마음은 솔직하게 그냥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세대들은 그런 것을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그런 거에 좀 익숙치 못해요. 부자연스러워요, 그것이. 그리고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커왔기 때문에 유교의 어떤 엄숙주의 문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어른 앞에서 표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하도 많이 듣고 커서 그런 것을 하려면 어색하지요. 안 해본 것이니까 당연히 어색하죠. 근데 그냥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것. 그리고 제가 이제 저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거. 이건 떠오른 겁니다. 저 일기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도. 마음이란 것은요, 아무리 그것을 은밀하게 감추어도 결국은 그것이 드러납니다. 이게 마음의 신비고 그 마음의 묘유예요. 그냥 시간이 가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뚫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춰가지고 안 돼요. 누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좋아하게 돼요. 누구를 싫어하는 마음이 계속 거듭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싫어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간에도 정말로 그 싫은 마음이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남는 미움이 있잖아요. 막 축적된다는 느낌?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시간 가면 이혼하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는. 일본에는 그 황혼이혼이라는 게 많다고 얘기 들었죠?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얘기가 좀 전해져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도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도 이게 여자에 대한 억압 문화가 있어가지고 남자 숭배 중심으로 여자에 대한 억압 문화가 있어서 젊었을 때 여자들이 그런 사회 관습이나 문화에 마냥 짓눌려가지고 감히 반항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에 눌려 있다가 나이가 먹고 남편이 힘이 좀 떨어지고 연금 나눌 정도의 시기가 딱 되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갈라서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랑은 절대 감추면 안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자꾸 그때그때 풀어야 되고 그때그때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리 은밀한 것이라도 반드시 마음은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정직하게 이렇게 사는 거,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작은 것은 커져요. 작다고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결국은 그거 커집니다. 시간이 가면 반드시 커져서 그것이 큰 화근이 돼요. 그러니까 커지기 전에 잘 공부를 해서 수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유교에 보면 유교 선비들을 공부하는 것에 기미라는 말이 있어요. 한문으로 내가 실제 잘 못 쓰겠는데 요즘은 한문 글씨로 안 쓰니까 쓰는 것은 영 못하겠어요. 읽는 것만 하고. 그 기미라는 것은 기미를 알아차린다 그 말 있죠. 기미. 그러니까 그 미자가 작을 미자예요. 그러니까 유교 선비들도 내가 보니까 결국 그렇게 공부하셨더라고요. 공부를 하셔서 마음에서 그 작은 것이 나올 때 새싹, 예를 들어 풀로 말하면 풀이 떡잎 막 이렇게 나올 때 그걸 탁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면 그것이 이렇게 말하자면 힘을 못 써요.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이 크도록 그냥 내버려 둬갖고 습이 되면 나중에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것을 끌려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깊이 마음을 알아차리려면 자꾸 안으로 성찰해야 돼요. 경계했을 때 반드시 공부할 때가 왔구나 하고 탁 안으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습관적으로 밖으로 원인을 찾아요. 밖으로 해결책을 찾고 밖으로 그 말하자면 원인을 찾는데 절대로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법이 없어요. 근데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를 또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원인 치료를 하려면 그때 바로 자기 마음을 알아차려요. 이런 얘기하면 저거 자꾸 사람들 그 이렇게 하자면 그 불평불만 못 해결하려고 하자면 하는 거 아닌가. 우리 학생들도 이제 그렇게 반발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그래요. 그 문제를 안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해결책이 안 나요. 절대로. 이 일에 대한 해결책은 생길 수 있는데 자기 삶에 대한 해결책은 안 나옵니다. 이것은 그냥 이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것은 이 일을 어떻게 잘해볼까 이 얘기가 아니고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까에 대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삶의 문제가 풀어지면 일도 풀어져요. 근데 일로만 것을 자꾸 대해서 일로만 풀면 삶의 문제는 안 풀리기 때문에 계속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서 끝까지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기 좀 잘 발표 잘 들었고요. 또 발표하실 분, 예, 용기 있으시네요. 자기 소개도 좀 해주시고.